태고 쪽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있을까? 그것은 인간사회에서 도덕에 대한 긴장이에요. 도덕에 대한 긴장. 도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도덕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인간은 비도덕적이거든. 그 인문학은 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과학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잖아. 그 순간 도덕이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는 도덕으로 가는 역사다. 도덕을 달성하고자 하는 역사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앞에 그 소개 영상을 보니까 도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저는 결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와 보니까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배움의 욕망은 뭔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풀고 싶은 고민이죠. 그죠? 고민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이 서로 교차되고 있고, 그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그런 의미에서 공감을 상당히 느낍니다. 공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시민이지요. 시민이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이 사실 서로 교차되고 또 공유 면적을 자꾸 넓혀갈 때 사회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김영란 법이 발효된 이후로 강연을 잘 안 나왔습니다. 학교에 다 신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재능 기부하러 나왔습니다. 재능이라기보다 제 고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뭐 저는 아침에 강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녁 제일 마지막 프로인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 여러분 가지 말라고 제일 마지막에다 해놨는데, 이게 메인 게임이죠. 메인 이벤트고 저는 오프닝 이벤트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한데 보니까 도킨스의 주제가 진화는 예측 가능한가? 답은 뭐 분명하죠. 예측 가능하죠. 안 들어도 됩니다. 답은 예측 가능하다. 왜 그럴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종족을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회는 이타적 유전자가 필요합니다. 이타적 유전자가 어디서 생겨날까? 그게 바로 시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뭐 먼데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품고 있는 고민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내면서 어떤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사이에 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료의식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공감을 형성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ympathy죠. 그죠? sympathy가 없는 곳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물 세계에는 심퍼티가 없죠. 공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시민성의 핵심은 공명인데, 여러분이 지지난달 지금까지 나가봤던 그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광화문에 참가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사회학자로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게 좀 느리네요, 그죠? 공명, 핵심은 공명입니다. 지난 연말에 책을 썼는데 제가 책 선전을 좀 하면 책을 썼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국가의 시간으로부터 시민의 시간으로 전환했다. 시민의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공명하는 시간입니다. 시민의 시간, 시민과 시간이죠. 이 시간은 통치 개념입니다. 시민은 공명의 시간이죠. 공명의 시간으로 시대를 전환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게 제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 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광장에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나는 했는가죠. 광화문은 정치적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도시에 가보셨겠지만 광장이 있죠. 근데 그 광장은 지배자의 광장이죠. 동경에 가면 광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만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천안문 광장은 인민광장이죠. 우리나라의 저 광화문 광장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주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조거리죠, 그죠? 육조거리가 있고 의금부가 있고 금이형이 있고 포도청이 있어요. 지배자이긴 하지만, 지배의 거리이긴 하지만, 통치의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백성들이 왔다. 그리고 유림들이 와서 거기서 왕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놨던 데입니다. 이게 이른바 유림들의 공론 정치죠. 아마 전 세계에서 공론 정치가 가장 발달된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죠? 왕권은 강했지만 그 왕권을 견제하는 권력을 신권이라고 하면 신권이 유림 권력입니다. 유림 권력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죠. 성리학으로 했습니다. 무기 없이 머리를 지배해요. 이론과 학설과 그 다음에 학문으로 지식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거죠. 왕권을 견제하는 장소가 바로 광화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시민의 시대가 돼서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왕권이는 좀 이상하지만 왕권을 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적인 장소입니다. 저 정치적인 장소를 우리가 가서 촛불을 들은 거죠. 그 촛불의 의미가 뭘까? 유림 공론이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그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죠? 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4번 일어났는데, 뭐 그전에는 사실은 민도라고 할까요? 또 정치가 뭐 그런데 잘 됐기 때문에 유림들이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유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거를 만인소라고 하는데, 만인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유림이죠. 을 중심으로 해서 만인소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상소를 한다는 거죠, 그죠? 10,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실제로 광화문에 10,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설을 해가지고 유림들이 연명을 해서 그 연명장을 들고 상소문을 만들어서 100명 내지 200명 정도에 되는 상소단이 안동에서 출발하거나 산청에서 출발하는, 문경에서 출발해서 한 달이 걸려서 서울로 오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 소청을 차려놓고,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시민행동본부가 텐트 쳐놓고 거기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림 상소단이 광화문에 올라와서 거기 이제 소두가 있습니다. 대장이 있어요. 상소문을 들고 올라온 대장이 있죠. 그 200명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부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복을 하면 반드시 왕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소두가 성균관으로 가가지고, 본부는 광화문에 있고 성균관에 가서 접수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성균관의 대제학이 읽어보고 격식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면밀히 훑어봐가지고 격식에 맞으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접수증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뭐 저 남쪽에 안동의 최고의 학자가 만든, 그죠, 작성한 상소문이니까 격식에 어긋날 리가 없죠.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광화문에 부복을 하는데 엄청난 정치가 이루어지죠. 전국의 스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복을 하고 있으면 도승지가 와서 상소문을 받아야 돼요.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승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기춘대원군이 와서 받아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이제 왕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좀 그걸 읽고서 반드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답을 안 하면 도덕 정치에 어긋납니다. 도덕적 문법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계속 기다리면서 밤을 새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며칠 뒤에 비답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는 짐도 존중하는 바이다. 너희들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만 물러가라. 이렇게 비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러갈까 말까를 다시 이제 회의를 하죠. 거기서 전국에서 막 지지 성명서가 답지를 하고 그러죠. 물러갈까? 아니야, 이 답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럼 또 엎드려 있어요. 그럼 또 답을 내려. 그만큼 얘기했는데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림들이. 그만 물러가라. 안 내려가. 그러면은 소두를 유배를 보냅니다. 제주도 유배. 그럼 이제 강경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초점은 반드시 군주가 답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광화문에 보면 가서 집회를 했더니 텔레비 화면의 제일 밑에 청와대는 이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기춘대원군 말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얘기인지 아니면은 청와대를 지키는 전경들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군민 공치전, 민의 요구를 군이 답한다. 이게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정치 원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원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예, 아까 대원군 만인소, 이거 한강에 내려가지고 저 과천에 내려가지고 한강 나루를 건너잖아요. 건너면 온 도성민들이 나와서 막 박수갈채를 보내죠. 그러니까 푸른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그리고 이 상소문을 들고 말이죠. 한 달에 걸쳐서 올라온 그리고 행진하고 있는 영남 유림들의 기계를 감탄에 맞지 않았다. 정치에 대해서 그죠? 민을 대신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이 계세요. 가장 어울리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그 훈민정음 글자 만드신 분이죠. 글자를 왜 만드셨을까? 세종께서 글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퍼올리는 수단이죠, 그죠? 그 수단이 없으면 나의 생각을 표질 못합니다. 원래 세종이 글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매우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려시대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를 숭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과 성리학과 유교의 나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백성들을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 고민 끝에 그럼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중국의 경전의 의미를 알려면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쉽게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읽고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만들 게 뭐냐? 중국 고전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자의 발음기호를 만드는 거죠. 한자의 발음기호를 만들어서 이 발음기호가 약간 그러면 이걸 민이라고 읽는다. 민이라고 읽고 그것은 백성을 뜻한다. 그죠? 왕은 나다. 나고 왕이라고 쓴다. 한문의 발음기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문의 발음기호다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한문보다도 훨씬 우수한 발음기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문자가 세계에서 드뭅니다. 월남 같은 데는 쓰놈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한자를 씁니다. 일본도 한자를 쓰죠. 쓰놈을 만들었는데 쓰놈이 한자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알파벳을 문자로, 그죠? 자기네 문자로 도입을 한 거죠. 우리는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통치의 양식을 바꾼다. 통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지내는 시간의 무늬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경복궁에 가보면 옆에 그 근정전이 있고 뒤에 세종이 그 진무하던 진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집현전이 있습니다. 집현전에 당대 학자들 50명을 거기다 기거시키게 하고 시간만 나면 계속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음성하게 이거다. 이렇게 만들어 봐라. 결국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 아마 그 이조 500년, 조선 500년하고 근대 100년을 통해서 한 600년을 통해서 제가 읽어본 글 중에 정말 감동적인 걸, 가장 감동적이고 명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걸 읽으면 전율이 와요. 나란 말씀이 아시죠? 그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문자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거로 어린 백성이 무지한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이셔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제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말이죠. 옛날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문자를 주느라 주권을 줬습니다. 그죠? 주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네 뜻을 펼쳐라. 이게 훈민정음의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통치의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를 주고 시간의 무늬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세종은 12시가 되면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12시가 되면 보신각종을 울리고 북악산에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럼 물이 광화문으로 이렇게 해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농사 열심히 지어라. 지금 시간이 12시니까 오시니까 지금 농사 지을 때다. 점심 먹고 농사와 그죠? 역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달력 그러잖아요. 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과 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력은 제천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고 인력은 농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천과 농사, 먹는 것과 의뢰를 합쳐놓은 게 이게 력이잖아요. 이 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통치의 근본입니다. 그거는 바로 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민유방본입니다. 민유방본. 민이 국가 본, 국가를 만드는 본이다. 그 국가가 바닥에 민이 바닥에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것.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에 문자를 주고 너희들이 주권을 행사해라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무섭죠? 여러분이 아마 몇 년 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드라마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에 밀본이 뭐라고 그러냐? 밀본은 사대부의 대표인데 밀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만약에 문자를 주면 그러면 저들은 반드시 권력을 달라고 할 거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산 세종대왕이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세종대왕이 그거를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고민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준다. 그래서 반포를 했던 겁니다. 반포하는데 사대부들이 하도 이제 방해를 많이 하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3개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숨겨놨어요. 지금 하나가 상주에 있잖아요. 그 가격이 1조입니다. 1조. 근데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약간 불에 탔어요.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1조.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의미고 통치. 이게 바로 시간의 무늬. 광장은 정치적입니다. 여러분이 나갔던 것은 이 시간의 무늬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시간의 무늬를 바꾸고자 하는, 통치 양식을 바꾸라고 하는 요구죠, 그죠?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광장은 정치적입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론이 시작됐고 끝나는 곳, 광화문입니다.